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고급 3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아주 멋진 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일제에게 우리 대한제국은 결국 국권을 빼앗기면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지만은 이 당시에 우리가 그냥 호락호락 당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제에 맞서서 어떠한 멋진 저항을 하였는가, 투쟁이 정말 치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멋진 분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목숨을 한번 어떤 그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정말 멋진 분들이라는 겁니다. 네, 보통 대단하신 분들이 아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네, 의병과 애국개몽운동, 네, 이렇게 두 개의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지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일 국권 회복.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그 국권을 완전히 뺏긴 건 아니었는데, 네, 점차 국권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국권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고 했었던 그런 어떤 운동이 바로 국권 회복 운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 우리의 국권을 계속 야금야금 침탈해 왔던 주체가 바로 일본이었기 때문에 바로 일본에 저항하는 항일 운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항일 국권 회복에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저항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름 아닌 무력투쟁.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바로 일본군과 싸우는 무력투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디에 총 드는 것만이, 칼 드는 것만이 투쟁이냐, 펜을 들고 바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도 투쟁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평화적인 투쟁을 주장하신 분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화기 때 무력투쟁과 평화투쟁은 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냐면 바로 이번 34강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개화기 때 무력투쟁은 바로 의병 활동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개화기 때 평화투쟁은 이름이 조금 길죠. 애국 계몽 운동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애국 계몽 운동.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의병과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개화기 때의 무력투쟁과 평화투쟁은 바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는 무엇으로 시작이 되죠? 1910년 한일합방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한일합방, 바로 한일병합조약을 통해서 대한제국이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긴 바로 그 사건이 바로 한일합방이죠. 1910년 네, 한일합방을 계기로 해서 바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니까요. 요 이후가 바로 일제강점기가 되는 것이고 그 이전은 당연히 개화기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면 항일 국권 회복운동은 바로 독립운동, 네, 우리의 독립을 다시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의 90% 이상의 아주 거의 대부분의 공부 내용은 바로 다름 아닌 독립운동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독립운동은 또 두 종류인데 바로 무력투쟁과 평화투쟁이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무력투쟁은 개화기의 의병 활동을 계승한 이것이다 그랬었어요.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독립군 활동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청산리 정투 요 정도만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은 더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평화투쟁이었던 애국계몽운동은 바로 개화기의 평화투쟁이었던 애국계몽운동은 일제강점기에는 어떻게 이름이 바뀌냐면요. 민족실력양성운동, 실력양성운동으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역사학자들이 편의상 붙인 거예요. 네, 개화기의 평화적인 방법은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평화적인 네, 항일 투쟁은 바로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그렇게 네, 저수를 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네, 이런 어떤 용어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네, 1900 개화기 때에는 애국계몽 운동 하시다가 네, 그리고 네, 일제강점기에는 실력 양성 운동 하시는 거죠. 네, 전혀 다른 주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같은 분들 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를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바로 이 평화투쟁은 어떤 그 사상적 그 사상을 하나의 그 근본 이념으로 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사상을 근본 이념으로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우선 진화론을 처음에 내놓은 인물은 바로 찰스 다윈이죠. 네, 바로 네, 약육강식. 약육강식 뭐 여러 가지의 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네, 약육강식을 자연의 생태계에서 네, 강자는 약자를 잡아먹고, 그리고 네, 약자는 바로 강자의 먹이가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어떤 네, 그런 사상이 바로 진화론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회진화론이란 뭐냐면요,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 세계에 접목시킨 게 바로 사회진화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에서만 약육 강식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인간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약육 강식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사회진화론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적인 강자는 사회적인 약자를 뭐 정말로 잡아먹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비유, 그런 잡아먹을 정도로 사회적인 강자는 사회적인 약자를 착취한다. 네, 그래서 약자를 지배하고 그 약자 위에서 군림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사회진화론이 되겠고요. 이것이 국제관계에도 네, 계속 이렇게 넓어져서 생각은 당연히 넓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강대국이 있고, 그리고 어떤 약소국이 있다면 여기에도 사회진화론의 논리가 적용이 되어 가지고 강대국은 네, 강자로서 네, 약소국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또 그 약속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계속 네,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평화투쟁을 주장한 이 애국계몽 운동가들은 바로 이 사회진화론을 그 기본으로 해서 바로 세계를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약소국이었죠. 우리 대한제국이 왜 이렇게 강대국인 일본한테 계속 당하고 사는가? 그것은 바로 대한제국이 약소국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강대국인 일본한테 당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제국이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서면 된다라는 거죠. 대한제국이 부국강병 해가지고 나라의 힘을 길러서 국력을 길러서 일본과 같은 강대국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일본의 탄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네, 바로 국력을 기르려는 그런 어떤 운동을 전개한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애국계몽 운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계몽 운동은 한마디로 약소국인 대한제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는 그러한 운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국강병을 하려고 정말 애를 썼다라는 거죠. 부국강병. 그래서 부국강병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방법은 바로 돈 벌자라는 겁니다. 산업을 일으켜서 바로 돈 많은 나라가 되자.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국력은 높아지지 않겠어요? 군사력도 높아지고. 네. 그래서 바로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네, 산업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인재를 양성을 해서 바로 그 인재가 바로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과 교육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해서 네, 거기에서 바로 강대국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애국계몽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계몽 운동에서 가장 중시한 네,
두 개의 네, 분야, 주력 분야가 바로 산업 분야와 교육 분야에서의 네, 활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그대로 승계한 게 바로 실력 양성 운동이기 때문에 이 일제강점기의 실력 양성 운동 역시 가장 역점을 둔 두 개의 사업이 여러분 뭘까요? 산업과 교육 분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리 한번 예습을 해보면, 그래서 이 실력 양성 운동에서 가장 역점을 둔 산업이 산업과 교육 분야니까 이때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내에서 네, 바로 산업 분야에서 가장 노력한 사업은 뭐냐면 바로 이거죠. 네, 물산 장려 운동. 이런 물산 장려 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국산품 애용 운동이죠. 네, 우리 물건 우리가 사자라고 하는 네,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 바로 산업 분야에서 노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도 노력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다라는 거죠. 일본이 우리 한국인이 다닐 수 있는 대학을 안 만들어 주니까 우리 손으로 대학을, 우리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대학을 우리 손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것이 바로 교육 분야에서의 노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 그대로 계승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애국계몽운동에서의 산업 분야에서 노력은 일제강점기에는 물산 장려운동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애국계몽운동에서의 교육 분야에서의 노력은 역시 일제강점기에는 네, 대표적인 밀립대학 설립운동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이 개화기 때에는 이 애국계몽운동은 바로 이렇게 대한제국이 강대국이 되는 것만이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당시 이런 무력투쟁인 의병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몇몇 안 되는 의병이 분연히 일어나서 칼 들고 총 들고 일본한테 덤벼본들,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강한 일본군을 무슨 수로 이기겠느냐, 그거는 의병의 생명만을 뺏는 방법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강대국이 되는 것만이 진정으로 네,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평화투쟁을 했었던 애국계몽운동은 의병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의병도 이 애국계몽운동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았어요. 지금 나라를 지금 빼앗기는 판에 지금 참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병 역시, 이 무력투쟁을 하는 의병 역시 네, 역시 같은 색깔로 네, 의병 역시 애국계몽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 뺏겼어요. 나라 뺏기면 여러분, 같은 입장에서는, 나라를 되찾으려는 입장에서는 서로를 이렇게 네, 비판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나라 뺏긴 입장에서는 무조건 다 합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독립군과 실력 양성운동은 서로 도움을 주면서 연합을 하는 그러한 관계로 갔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이 어떤 실력 양성운동가가 독립군 활동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실력 양성운동가고 누구는 독립군이다 라고 이렇게 딱 나누기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낮에는 실력 양성운동 막 열심히 네, 그 운동을 하시다가 밤에는 이제 네, 복면을 쓰시고 이제 친일파 처단하고 그러신다면 낮에는 실력 양성운동, 밤에는 독립군. 네, 이렇게 가게 되는 게 이제 바로 일제강점기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만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이 흐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개화기 때에는 이 두 개의 흐름은 네, 서로에게 비판하고 부정적인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 일제강점기로 가게 되면은 연합하는 그런 구조로 간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 지금은 우리 개화기 하고 있으니까요. 의병과 그리고 네, 애국계몽운동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의병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의병은 크게
세 번 일어나죠. 크게 세 번. 바로 을미사변. 네, 바로 우리의 그 중전 민씨께서 돌아가신 살해당한 그 을미사변으로 인해서, 그리고 바로 그 을미사변 직후에 을미개혁 때 가장 우리가 많이 반발한 게 단발령이잖아요. 그래서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일어난 을미의병, 그리고 을사늑약,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아예 통감부를 설치해가지고 그냥 내정 간섭을 시작을 하는 그런 어떤 아주 강력한 우리의 주권을 침탈을 하는 이러한 을사늑약에 반발한 을사의병. 그리고 2년 후인 1907년에 고종 황제가 퇴위당하잖아요. 강제로. 그래서 고종 황제 퇴위와 그리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이 같은 해에 해산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황제 퇴위와 고종 퇴위와 군대 해산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바로 그 의병은 1907년에 정민년, 1907년이 60갑자로 정민년이어서 정미의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병은 크게 세 번이라는 거죠.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세 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을미의병부터 보시겠어요. 1895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인은 무엇 때문에? 네, 을미사변과 단발령, 이렇게 두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의병장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소흥, 유인석과 같은 다 그 당대의 제일가는 성리학자면서 유학자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양반 사대부, 살인들이죠. 바로 유생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을미의병들은 을사의병, 정미의병하고는 다르게 공식적으로 해산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음 해 1896년에는 고종이 바로 일본을 피해서 어디로 가죠? 거처를? 그렇죠. 아라사 공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친일 내각은 무너지게 되고 바로 러시아가 득세를 하게 되면서 바로 고종이 일본에 의해서 강요된 을미개혁의 단발령을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면서 고종이 그 단발령을 취소해 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의병 이제 해산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고 조칙을 내립니다. 네, 조칙은 황제의 명령이란 뜻이에요. 조칙 또는 황제 또는 왕의 명령이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병 해산을 권고하는 고종의 어떤 명령이 이제 내려지게 되자 당시 고종에게 왕에게 충성하는 충신들인 바로 이러한 의병들은 바로 공식적으로 해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후에 을사의병과 그 정미의병과의 차이점입니다. 을사의병과 정미의병은 전멸할지언정 공식적으로 해산하진 않거든요. 해산 그러면 오직 을미의병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해산을 했는데 전부 다 또 해산에 동의했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해산에 동의하지 않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의적 활동을 한 을미의병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활빈당이라고 하는데요. 활빈당이라고 하는 명칭은 바로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에서 나오죠. 홍길동이 바로 활빈당을 조직해서 의적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호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단체가 바로 활빈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이름을 따온 단체가 바로 을미의병의 활빈당이기 때문에 해산 안 한 을미의병, 그들을 바로 활빈당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들 역시 홍길동의 활빈당처럼 의적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호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그 당시의 영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해산하지 않고 계속 10년 동안 계속 이런 어떤 항일투쟁을 벌이다가 1905년에 을사의병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을사의병으로 합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합시다. 좋습니다, 여러분. 을미의병은 한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을사의병. 을사늑약 때문에 일어난 게 바로 을사의병이죠. 그러므로 원인은 당연히 을사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을사의병의 특기할 만한 사실은 그 당시까지의 의병장은 모두 양반 유생, 당대에서 손꼽히는 그런 어떤 유학자, 양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을사의병 때에는 바로 의병에 대한 일본과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바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양반이 아닌 의병장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바로 을사의병 때 나왔다라는 겁니다. 누구냐? 바로 신돌석이죠. 네. 민종식과 최익현은 모두 양반입니다. 네, 전직 관료고요. 최익현 역시 양반 당시 성리학을 대표한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최익현은 을사의병 때 제자인 임병찬, 제가 여기다가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임병찬과 최익현은 사제 관계예요. 스승과 제자. 그래서 이 최익현과 임병찬은 함께 거병을 하였으나 바로 자신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저쪽에 나타난 군대가 일본군이 아니라 일본의 사주를 받는 대한제국에 진위된 거예요. 진위된 여러분 지방군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진위대 아무튼 일본의 사주를 받았지만 저쪽에서 우리랑 싸우려고 지금 나타난 군대가 바로 한국 젊은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이라면 목숨을 걸고 싸우겠으나 어찌 같은 동포끼리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결국 이분들은 붙잡힙니다. 항복해서 싸우지 않고. 그래서 이 두 분은 모두 쓰시마 섬으로 끌려갑니다. 이 두 분은 쓰시마 섬으로 끌려가서 바로 최익현 선생은 바로 여기에서 적이 주는 물과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단식 투쟁을 벌이시다가 결국 순국하십니다. 순국하시고 그리고 임병찬은 최익현이 임병찬은 계속 살아서 투쟁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유언을 남기시고 순국을 해요. 그래서 임병찬은 쓰시마 섬에서 살아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어가지고 일제강점기의 초반부에 국내에서 바로 그 비밀 결사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몰아내기 위한 항일 비밀 결사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단체가 임병찬이 일제강점기에 만든 비밀 결사 단체가 독립의군부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이 비밀결사 단체가 고종과 끊임없이 밀지를 주고받으면서 정말 비밀리에 고종 황제와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고종의 이런 어떤 그 지령을 받으면서 바로 이들이 활동을 하시다가 결국 이분들도 다 잡힙니다. 그래서 임병찬도 또 잡혀요. 또 붙잡혀가지고 거문도로 이번에 유배를 가는데 역시 임병찬도 그 스승님을 따라서 똑같은 방식으로 죽습니다. 스승님이 단식 투쟁하다 돌아가셨죠. 그래서 임병찬도 역시 적이 주는 물과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거문도에서 스승에 대한 오마주로 똑같은 방식으로 결국 순국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분들이 역시 을사의병인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표현을 드린 평민의병장은 바로 신돌석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어떤 의병장들의 이름이 나오면 을사의병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들은 해산되지 않고 계속 유격전을 지속을 하다가 유격전은 여러분 게릴라전이죠. 적이 많고 그리고 우리 아군은 적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투 방법이 바로 유격전 아니겠어요? 매복해 있다가 적이 지나갈 때 적이 나타났을 때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아주 큰 타격을 입힌 다음에 얼른 또 도주하는 얼른 또 도망가는 그러한 어떤 전략 게릴라전 바로 유격전이 되겠습니다. 유격전을 계속 지속을 하다가 여러분 2년 후가 1907년이잖아요. 1907년은 무슨 년? 육시갑자로 정미년. 바로 고종퇴위 군대해산 때문에 일어난 정미의병에 바로 2년 후에 바로 그냥 정미의병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미의병 전까지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유격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미의병 때는 진짜 이 의병들이 많아져요. 군대 해산된 게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해산된 군인들이 전부 다 정미의병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싸우지 않으면 나라 정말 뺏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전국 창의군이 일어납니다. 전국에서 다 들고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모였더니 한 10,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서울을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정미의병은 유격전이 아닙니다. 군대 대 군대로서 정식으로 싸우는 의병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미의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정미의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미의병의 원인은 말씀드렸죠. 네, 고종 강제 퇴위와 네, 그리고 군대 해산 이렇게 두 개가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산당한 이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함으로써 군인들이 여러분 전투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데 정식 군인들이 그들이 의병이 됨으로써 전투력과 조직력이 당연히 높아졌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네, 13도 창의군, 이게 전국 창의군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까 우리 제 31강에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공부하면서요. 네. 제1차 갑오개혁 때 조선 8도가 제2차 갑오개혁 때 네. 8도가 23부로 이렇게 개편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네. 2차 갑오개혁 때. 네. 그래서 이 2차 갑오개혁 때 23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요것이 바로 무엇을 계기로 해서 네, 아관파천 1896년에 아관파천 이후에 다시 이 갑오개혁이 다시 이제 변화를 맞으면서 이게 13도로 네, 요렇게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전국이 바로 13도였던 겁니다. 조선 8도는 북도 남도의 개념이 없었어요. 북도 남도의 개념이 없고 그냥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8개의 도였는데 23부 일제가 그냥 얼른 만들었다가 이거 없어지고 금방 없어지고 13도가 되면서 요게 바로 남북도가 생긴 겁니다. 함경 남북도, 평안 남북도, 그리고 황해도 남북도가 아니에요. 황해도,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 이렇게 해서 13개의 도가 바로 13도고 이것은 바로 전국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전국에서 의의를 드높이는 군대다라고 하는 전국연합부대가 바로 정미의병 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전국연합부대가 바로 뭐 하려고 했다? 네, 10,000명이 넘었다.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총대장은 이제 이인영, 그리고 군사장은 허위, 뭐 이러한 분들이 네, 서울 진공작전을 주도하셨죠. 네, 이인영, 허위, 뭐 이런 분들 나오면 네, 바로 정미의병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러나 네, 이들은 네, 일본이 굉장히 화력이 앞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일본의 기습 공격을 받아서 결국 네, 실패하게 됩니다. 네, 서울 동대문 밖 30리까지 이들이 진격을 했다가 일본의 기습 공격을 받아서 결국 성공하지는 못해요. 자, 그리고 이들은 실패를 한 다음에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호남 지역으로 바로 전라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남 지역으로 이동한 정미의병을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부르냐면 호남의병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제는 이 호남의병을 모두 다 토벌하기 위해서, 모두 다 없애기 위해서 일제가 토벌작전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남한, 여러분 호남은 우리 한반도의 남쪽에 있죠. 이 한반도 남쪽을 전부 다 토벌한다라고 해서 남한 대토벌작전이라고 네, 이름을 붙인 이런 토벌작전을 전개합니다. 아주 치밀한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한 대토벌작전, 이거는 이름은 참 멋있는데 이거는 누가 전개했다? 일제가 전개한 네, 우리 의병을 토벌하는 작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 우리 한반도에 우리 국내에서의 의병들은 거의 대부분 전멸하고요. 살아남으신 분들은 정말 간신히 네, 국외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북쪽으로 어느 쪽이냐면 만주하고 또 연해주, 만주 옆에 연해주 이쪽으로 네, 이동을 하게 되신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애국계몽운동 보시겠습니다. 애국계몽운동은 바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바로 네, 일본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운동이었는데 사실 이런 애국계몽운동도 사실 네, 목숨을 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네, 총만 안 들었지 목숨 걸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일단 4개의 단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시험에서 나왔을 때 그 각각의 단체가 네, 주로 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씩만 기억을 하신다면 그렇게 크게 네, 낭패를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암기법을 만들어 왔어요. 자, 외워봅시다, 여러분. 황보헌원 고대협회. 자, 이렇게 한번 외워보도록 하세요.
자, 제일 먼저 이겁니다.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운동. 자, 황무지 개간권을 누가 요구했냐면 일제가 요구했어요. 당시 우리 대한제국은 황무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황무지는 당시 대한제국의 법률상으로 황무지를 개간을 하게 되면, 그래서 농경지로 바꾸면 그 개간을 한 사람이 그 땅의 임자가 되는 게 바로 당시 대한제국의 법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황무지가 거의 뭐 우리 대한제국 영토 내에서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엄청난 범위였대요. 그런데 그거를 일본이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놔두면 대한제국의 영토의 4분의 1의 땅이 전부 다 누구 소유가 돼버리는 거죠? 아, 일제의 소유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하는 운동이 전개가 되었는데, 그 핵심 단체가 바로 누구냐? 보안회라는 겁니다. 1904년에 바로 보안회가 바로 이런 어떤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죠. 빼놓을 수 없는 애국개몽운동 단체입니다. 또 있습니다. 네,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하면서 헌법을 연구를 했는데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을 규탄하게 됩니다. 헌법을 연구하다가 정말 일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와 싸우다가 결국 해산을 당하게 되시는데, 바로 헌정연구회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애국개몽운동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다음, 고종퇴위 반대운동. 이 단체는 처음에 1906년에 조직이 되는데요. 수립이 되는데, 다음 해인 1907년에 고종퇴위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해인 1907년에 고종퇴위 반대운동을 하다가 또 해산당합니다. 자, 이 단체는 바로 1906년에 만들어져서 다음 해인 1907년에 고종퇴위 반대운동을 하다가 해산당한 대한자강회가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 대한자강회를 1907년에 대한협회가 계승을 하는데, 대한협회는 뭐 활동 안 보셔도 됩니다. 점차 대한자강회를 계승을 했는데 점차 친일 힘이 빠지면서, 일본의 타협이 너무 세니까 점차 우리의 우국지사들은 이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가면서 바로 점차 친일의 어떤 성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대한자강회를 계승한 단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만 각각의 단체 순서 기억하시면서 그 각각의 단체가 주로 어떤 일을 했는가 이렇게 황보헌원 고대협회로 외워주신다면은 효과적인 대비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애국개몽운동 단체, 제가 방금 4개의 단체를 말씀드렸죠.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이렇게 4개를 말씀드렸는데, 이 4개의 애국개몽운동 단체를 더한 것만큼이나 중요한 하나의 아주 대표적인 애국개몽운동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바로 우리 강의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신민회라는 겁니다. 신민회. 바로 가장 대표적인 개화기의 애국개몽운동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민회가 강제 해산당하게 된 것은 1911년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신민회는 1907년에 결성이 되고, 그러니까 개화기에 결성이 되고, 이 신민회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해산당하게 된 건 1911년입니다. 여러분 한일합방이 몇 년이죠? 1910년이죠. 그래서 신민회는 엄밀히 말하면 개화기에 출범해서 일제강점기에 강제 해산된,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에 걸친 애국개몽운동 단체가 되겠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신민회는 1911년에 바로 105인 사건으로 강제 해산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민회 회원들이 수백 명이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잡혀 들어간 다음에 105명, 신민회 핵심 간부 105분이 바로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서 강제 해산당하게 되는 105인 사건으로 강제 해산당하게 되는 단체가 바로 신민회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신민회 우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결과는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신민회는 평화투쟁을 하는
애국개몽운동 단체로 분류가 되긴 합니다만은 신민회는 참 독특했습니다. 신민회는 일단 애국개몽운동 단체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은 신민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일본군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군과의 전쟁을 최종적인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단체가 바로 신민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민회의 기본적인 계획은 이렇습니다. 군대를 정말 열심히 양성을 하자. 군대를 일본군과 대적할 만한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자라는 게 바로 신민회의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정말 열심히 잘 기른 다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바로 일본군과 전쟁을 벌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전쟁을 하여 바로 일제를 우리 땅에서 몰아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신민회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를 몰아낸 다음에 우리만의 멋진 국가를 건설을 하자라는 게 바로 신민회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국가 건설. 자, 요렇게 신민회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신민회는 더 이상 이제 우리 조선 왕조에 대해서는 대한제국에 대해서는 왕조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대표로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가 바로 국가를 통치하는 국가 형태인 공화정에 독립국가인데 다시 누구 왕으로 앉히지 말고 국민이 국가를 통치하는 공화정의 독립국가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특기할 만한 이러한 어떤 국가의 모습을 지향을 했다라는 겁니다. 신민회는 공화정을 지향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신민회의 기본적인 생각이 이러니까 여러분 이 무서운 그 일본이 모든 경찰권을 꽉 잡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버젓이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신민회는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진 단체였기 때문에 이들은 비밀 결사였다라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어떤 단체인가요? 일본이 물었을 때 우리는 힘을 길러서 너희들하고 전쟁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 단체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비밀리에 조직하고 레지스탕스, 지하 활동을 하는 그러한 비밀 결사였다라는 걸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비밀 결사였다. 공화정을 지향하는 일본군과 싸워서 전쟁을 벌여서 결국 승리해가지고 공화정을 지향하는 국가가 바로 공화정을 추진하는 국가가 공화국이잖아요. 공화국 만들려고 하는 비밀 결사였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십시오. 요것만 생각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군대 양성 일단 먼저 해야겠죠.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한반도에서 그냥 모든 그 경찰권을 꽉 쥐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군대를 양성하는 군사 기지는 만주에 있었다라는 거죠. 만주 삼원보에 바로 군사 기지를 두면서 이 삼원보에 또 독립군을 양성을 하는 장교들을 양성하는 아주 멋진 학교, 사관학교를 또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처음에 무관학교라고 하는 그 간판을 딱 내걸면요, 또 일본이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힘을 기르는 동안에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어떤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일단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개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신흥강수가 계속 남아가지고요. 3.1운동 직후에는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습소는 바로 신민회가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라는 것도 시험에서 아셔야 돼요. 우리 한능검은 지도가 정말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얼른 우리 한반도 얼른 그리고 그 다음에 지우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쯤인지는 이제 아시죠? 뭐 더 안 그려도 되겠죠, 여러분? 자, 여기 오른쪽 동해 쪽은 안 그려도 되겠죠? 여기가 백두산이고요. 삼원보는 이 서간도 지역, 요쪽 압록강 위에
여기쯤 있다. 삼원보는 여기쯤 있다. 네. 이 북간도죠. 예, 오리지널 간도가 아니라 이쪽이다. 라고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삼원보는 여기 압록강 위쪽에. 네. 그래서 이쪽을 우리는 오리지널 간도를 북간도라고 하고, 그리고 이쪽을 서쪽에 있다라고 해서 여기를 서간도라고 하거든요. 네. 바로 서간도의 삼원보라고 하는 네, 이곳에 바로 네, 우리 군대 기지, 네, 또 우리가 또 네, 독립군을 양성하라는 기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만들어진 학교가 신흥강습소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죠? 돈이죠, 돈. 네, 그래서 이들은 돈 버는 데에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애국개몽운동 단체로서 바로 네, 강대국이 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산업과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역점을 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어떠한 산업도 운동도 했느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바로 자기 회사, 도자기 만드는 회사죠. 네, 도자기 만드는 회사, 또 태극서관이라고 하는 태극서관. 이것은 출판사 겸 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책도 팔면서 또 한편에서는 네, 인쇄도 하는 출판사 겸 서점. 자, 이러한 어떤 네, 자본주의 활동을 통해서 군자금도 마련을 하면서 당연히 신민의 운영비로 또 썼겠죠. 네. 자, 그리고 또 인재 양성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인재 양성도. 네, 그래서 어떠한 학교를 만들게 되냐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바로 평양에다가 대성학교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승훈 선생님이 바로 평북 정주에다가 바로 오산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또 세우십니다. 이러한 학교 나오면은 신민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일본과 이들이 바로 적절한 타이밍에 이들이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바로 이제 일본군과 이제 싸우게 되면은 아무리 이들이 군대를 열심히 양성을 한다 할지라도 일본은 정말 세잖아요. 나중에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덤비지 않습니까? 네, 정말 세다. 네, 그래서 이때 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일본과 정말로 딱 붙게 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네, 동참을 해주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일본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그리고 당시에도 이 신민회 활동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국민들이 이런 신민회 활동을 보다 더 자세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언론 활동에도 굉장히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비록 비밀 결사였지만은 네, 언론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요. 바로 비밀 결사인 신민회가 기관지처럼 이렇게 그렇게 활용을 했던 아주 긴밀한 어떤 밀착 관계를 가졌던 우호 관계를 가졌던 신문이 바로 다름 아닌 대한매일신보라는 겁니다. 네. 이 대한매일신보는 사장이 어니스트 베델이라고 영국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일본이 사장이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당시 이 대한매일신보의 총무가 바로 양기탁이라는 분인데 신민의 핵심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에서 바로 이 양기탁을 중심으로 한 분들이 바로 신민의 활동을 계속 알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민회라고 하는 이름을 제대로 대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신민회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그런 어떤 내용을 바로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화기 때 대한매일신보를 제외한 모든 신문들은 거의 대부분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인사들이 신문을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의병 활동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데 이 대한매일신보만큼은 의병 활동을 열렬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찬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또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들은 언론 활동 역시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여러분 정리해 나가신다면 시민의 조금 복잡한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아주 훌륭하다, 오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신민회는
1911년에 백오인 사건으로 결국 강제 해산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아주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항일 무력투쟁과 평화투쟁을 봤는데 개화기니까요. 무력투쟁은 의병활동, 그리고 평화투쟁은 애국계몽운동 활동 봤습니다. 그리고 의병은 을미, 을사, 정미의병을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애국계몽운동은 황보호는 고대협회와 함께 신민회, 가장 중요한 신민회를 꼭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